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법정 감염병 1군에서 4군 특징, 그리고 이제 구분하는 방법, 뭐 분류표 이런 거 대략 했었고요. 이번 시간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급성 감염병, 주요 감염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화기계의 첫 번째 감염병은 장티푸스예요. 연병, 열병, 타이포이드 피보라고 하는 게 장티푸스가 나와 있고요. 이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체는 살모넬라 균입니다. 세균성이죠, 세균성. 이제 보시면 병원소 감염 오는 오염된 물, 오염된 식수입니다. 그래서 법정 감염병에는 2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2급.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두 개 비슷해요. 그래서 장티푸스가 엄마예요. 파라티푸스는 이제 동생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죠. 그래서 장티푸스 볼게요. 우선은 요게 이제 대변 그려졌잖아요. 대변에서 되는 건데 오염된 물, 오염된 음식.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변을 본 것이 상하수로 내려가면서 나는 겁니다. 장티푸스 균류 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사멸되거든요.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구나. 매개곤충은 뭐 파리,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고열이 계속되고 오한, 두통, 전신통, 설사하고 배 아프고 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합병증은 장출혈성 오염이 있다고요. 위달 테스트, 혈청 검사하는 게 장티푸스 위달 테스트를 합니다. 혈청 검사합니다. 장티푸스는. 자, 그리고 장티푸스 좀 일화를 설명해 볼게요. 장티푸스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균이 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3일 되는데요. 식당 주인들 보건증 검사할 때 이 혈청 검사예요. 위달. 왜냐면 얘가 요리하면서 다 퍼져요. 그래서 메리 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뉴욕에 이미 나와가지고 그 요리사인데요. 이제 명문가 집안에서 요리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설사를 계속 하는 이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학조사를 했더니 주요 어떤 가문에서만 계속 설사를 하더래요. 설사하고 아까 자티푸스 질병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메일이라는 요리사가 옮기는 그 집안 무슨 가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그 집안이 한 12군데인가. 거기서만 이 장티푸스를 이 여자가 계속 오염을 간염을 시켰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숙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리를 하면서 모든 이 음식들이 그 일대에 그걸 같이 먹던 사람들한테 다 퍼졌다. 그래서 이런 책자도 있어요. 위험한 요리사 메리. 그래서 장티푸스 메리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요. 근데 그 당시는 심했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래서 실제 식당 주인들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보건증 검사에서 장티푸스 균 검사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혈청 검사를 통해서 균을 검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인성 감염이잖아요. 이게 수인성. 그러면 보실게요. 수인성 감염 쪽은요. 2급입니다. 설사하고 배 아프고. 네. A형 감염, 콜레라, 이거 오염된 음식이에요. 세균성 이질, 설사죠. 이질, 설사합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티푸스의 동생이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건 패스트푸드 햄버거 집에서 이게 발병이 돼가지고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장에 출혈이 일어나는. 자, 그러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좀 촌스러운데 그림이. 누가 대변을 싸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균을 갖고 있는 거죠. 콜레라처럼. 이 대변을 봤는데 이게 수조가 잘 막혀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머 흙을 타고 어디까지 가요? 동네에 있는 우물에 가버리네. 이 우물을 그냥 먹어버리면 전부 다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인성입니다. 물에 의해서. 그래서 예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끓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끓이면 흐르는 물 30초간 손 씻고 음식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을 끓여 마시고 채소 과일 씻어 먹고 설자선생이 있는 경우는 조리하지 않는다. 왜냐면 요런 이 메리처럼 될까봐. 자, 그리고 위생적으로 조리하자. 칼, 도마 같은 거 소독 잘하자. 그래서 환경, 위생 쪽 관련된 게 수인성 감염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장티푸스 하고 있어요. 자, 콜레라도 뭐예요? 수인성이죠? 그러면 증상은 뭘까요? 설사합니다. 구토, 설사, 전해질. 근데 이 콜레라는 좀 유명하죠. 비브리오, 콜레라. 요거 보세요. 균이 어떻게 생겼는가? 핫도그 같이 생겼네. 꼬리들이. 근데 이 콜레라가요. 이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콜레라. 왜 유명하냐면 2급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 세균성 감염이에요.
근데 흰색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한답니다. 쌀뜨물. 대변과 토사물에서 이게 옮겨가는 건데요. 웃긴 건요. 얘가 설사하다 죽는다예요. 설사해가지고 말라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당시. 그 당시. 요즘은 없죠. 급성설사에서 탈수, 설사만 계속 해봐요. 탈수 일어나죠. 그래서 4시간에서 12시간 만에 쇼크 이후에 수일 내에 사망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환경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고요. 생식은 금지하고. 근데 이게 많이 퍼졌겠죠, 콜레라가. 왜냐면 뭐 좋지 않으니까 그 당시 환경이. 그래서 지금은 뭐 콜레라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시면 급성설사에서 중증으로 탈수로 이어져서 죽는데 이제 예를 들어 콜레라가요. 설사 엄청 많이 하면 살도 쭉쭉 빠지죠. 그때 우리는 뭘 맞죠? 수액이라는 거 맞습니다. 플루이드, 뭐 포도당 이런 수액요법만 했으면 얘가 다 살릴 수 있었던 질환이에요. 근데 그걸 공급하지 못해서 그냥 물이 쭉 빠지면서 말라 죽는 겁니다. 예, 단순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콜레라가 그 당시 이제 1850년대잖아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콜레라가요. 도끼론이었습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콜레라가 걸렸다라고 생각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수인성 질환입니다. 이 빨간색 보세요. 어마어마했죠. 한국에서 좀 죽었었는데요. 괴질이라는 이름 모르니까 출처 이상한 질환. 그래서 괴질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국 런던 콜레라 파동이 일어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일화가 있어요. 콜레라가 보시면 저 보세요. 뭐 저승사자가 물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골이. 어. 이제 공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이 이제 도끼론 대 수인성 질환 이렇게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이 환경, 이 기분 나쁜 냄새와 위생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냄새 때문에 사람이 죽어 나간다. 그래서 이 도끼론이 유행을 했었고요. 수인성 질환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먹는 물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런던 소호 지역에만 2주 만에 약 500명이 사망자 발생했습니다. 그냥 설사하다 죽는 거야. 이건 이제 수액요법이었기 때문에요. 수액요법이. 그래서 콜레라가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요. 어, 여기 존 스노우라고 런던 의사입니다. 의사가 밝혀내는 거예요. 어떻게 밝혀냈냐? 역학조사라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 역학조사 했잖아요. 코로나. 누구에 의해서 누가 걸렸고 해서 막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한번 이 사람이 걸린 사람 기점으로 이 지도를 가지고요. 콜레라 사망자를 집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이렇게 어떤 원인인지 밝히기 위해서요. 그냥 공기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자기는. 도끼론이 아니니까. 근데 웃긴 거는 이 식수 펌프가 이렇게 있는 데만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수도가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초로 식수 펌프를 폐쇄한 결과 이 식수를 없앴어요, 펌프를. 그러자 이 물이 같이 안 먹자 콜레라 확산을 엄청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라고 설사하다가 말라 죽는데 이 1854년 손 스노우 박사라는 이 런던 의사의 이 역학조사 지도를 가지고 표시했던 그래서 이 수인성 물에 의해서 상하수도가 문제구나. 그래서 요때 뭐를 했냐면요. 186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파스텔 연구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건데 이 콜레라 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그 사람을 존 스노우 박사를 기리기 위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런던 한가운데 이거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일부러. 그대로 보존하고 있답니다. 그때 이걸 이제 깨뜨리고 했던 거죠. 1860년도에 이제 들어서 이제 파스테리가 이런 균 쪽에 생물학 박사요 파스테르 메치니코프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닭콜레라 좋은 살균법 균에 의해서 수인성 균이 돌아다니면서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 해서 이제 닭콜레라라든가 탄저병 백신 그리고 광견병 백신까지 개발한 사람이 바로 우유를 알고 있는 파스테르 생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1821년대 순조 때 우리가 상륙해가지고 단 열흘 동안 1000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왔어도.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괴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래서 콜레라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소화기기죠. 소화기가 증상은 전부 다 뭐라 했어요?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 이후에 찝두. 그럼 이것도 설사하겠죠. 시겔라라고 하는 세균수 이질입니다. 이질. 이질. 이자가 여기 이제 설사하는 거예요. 설사. 이질. 그래서 매개곤충은 파리고요. 이제 파리가 이제 누군가가 싼 똥을 파리가 냠냠냠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또 우리한테는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름철 발생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 대변 관련된 수인성은 손 잘 씻고 뭐라고 했습니까? 생거 먹지 말고 물 끓여 먹고 손 씻고 익혀 먹는다 이겁니다. 식기를 소독한다. 자, 폴리오 소아마비 바이러스입니다.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외워버리면 돼요. 폴리오 소아마비 바이러스. 이것도 예방접종하는 바이러스죠. 병원소는 오염된 음식물입니다. 호흡기계 분변을 통해서 또 탈출했다가 경구 침입 소화기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소화기니까 설사, 구토 뭐 등등 식욕부진 발열 나죠. 근데 이거는 중추신경마비를 유발해서 다리를 심하게 접니다. 옛날 소아마비 환자가 좀 있었죠. 이제는 없습니다. 예. 소아마비 백신이 좋아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소아마비. 그래서 소아마비는 요즘 잘 보지 않죠. 우리 32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 소아마비에 걸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10센트 동전의 행진이라는 행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소아마비 구금 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WHO는요, 이 소아마비에 대해서 2000년도에 한국에서 박멸 선언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에는 소아마비가 없다라고 박멸 선언을 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소아마비 없잖아요. 소아마비가 이렇게 뭐라죠? 척수 앞쪽 세포 급성연증으로 중추신경 마비잖아요. 그래서 소아마비 환자의 증상이 이렇게 심하게 다리를 절어요. 실제 어린애들이 많이 걸렸고요. 또 소아마비 지금은 없습니다. 폴리오라는 백신은 무조건 신생아 때부터 맞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한국에는 박멸 선언을 했다. 근데 이게 소아마비구나. 실제 다른 이름으로는요. 폴리오마이얼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다발성 골수염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폴리오, 소아마비, 다발성 골수염. 이것도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골수. 그래서 중추신경 마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없는 박멸된 우리나라는 안 걸린다 이렇게 2000년도에 WHO가 정했기 때문에 주위에 소아마비 환자를 볼 수 없죠. 자, 파라티푸스 나는 장피티푸스의 동생이에요. 살모넬라. 그래서 장티푸스 동생이 뭐겠어요? 설사하죠, 배 아프죠, 뭐 열나죠. 장티푸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230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장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염. 장티푸스 뭐 동생이다. 백신은 없습니다. 백신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유행성 감염이라고 하는 이제 A형 감염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A, B, C 뭐 이렇게 분류를 다 해봤어요. 자, A형 감염은요, 대변에서 경구근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에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걸렸을 확률이 있는 거는 A형 감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간접 전파된다. 잠복기가 28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B형 C형은요, 혈액을 매개로 한 전파이기도 합니다. 물론 얘도 경구 전파도 맞아요. 오염된 음식물도 맞습니다. B형 간염도. 하지만 우리는 혈액 매개 전파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A형은 혈액이 아니고요. 분변 오염된 음식물이지만 B형, C형은 혈액까지도 가는 거예요. C형 성 접촉 혈액 매개 전파 둘 다 되는 거고. 주사기 공동 사용하면 안 된다. 오자간, 수직감염, 태아가 가져가는 거, 손톱깎이, 면도기, 이렇게 피 묻는 거, 위생용품은 공동 사용하면 안 된다. 잠복기가 30일 이상이어서 깁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도 저기 오염된 음식 갖고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혈액맥의 전파로 유명합니다. 혈액이라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B형과 C형입니다. A형은 소화기기를 통해서 감염되고 좀 어린 연령층이 많이 발생하고요. 20에서 40대 정도 A형 간염 발생하죠. 회복이 좀 그래도 쉽게 됩니다. 근데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기
또 모체를 통해서 수직 감염, 태아가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혈청성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B형 같은 경우는요 만성 간염으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B형 간염 보균자를 많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간경변이라 간암으로 진행되는 치명률이 높죠. 근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B형 간염 보균자긴 하신데 그래서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요. 좀 일상생활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지금 날이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이때는 뭐 회 같은 거 드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B형 간염 보균자는.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도 B형 간염 보균자가 걸리는 겁니다. 그 균을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흡기 감염은요. 이제 체계,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독감이에요. 그래서 호흡기, 숨을 쉬면서 감염되는 거. 소화기는 뭐해서 똥을 통해서 감염이 됐죠. 그래서 위를 통하니까 맨날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런 것들. 근데 호흡기는 숨 쉬면서 옆에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건 학교 다닐 때 많이 걸렸었어요.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이런 것들입니다. 디프테리아는 일종이죠. 1급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1급이라 했어요. 유일하게 호흡곤란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디프테리아는 독을 뿜는 감염병이라서 1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급하니까. 예방접종 거의 2급에 있잖아요. 근데 디프테리만 1급이에요. 독을 뿜어요, 얘가. 예. 그래서 독 증상이 있습니다. 독 증상. 독. 그래가지고 체외 독소를 분비를 하기 때문에 심근염이라든가 신경염 또는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거라서 1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독소 있으니까 디프테리아 보면 독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외독소, 심근염, 신장괴사가 있다. 디프테리아 뭘까요? 이 보세요. 가짜막이라고 하거든요. 가짜 위막을 형성해요. 입안에 이렇게. 그래서 디프테리아는 감염 후에 급성, 독성, 매개성 호흡기, 호흡 곤란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점막을 침범할 수 있고요. 모든 점막. 그래서 뭐 침범 부에 이렇게 위막을 가짜 같은 막을 형성하고요. 백신이 있어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있죠? 네. 그래서 DTP, DPT 뭐 같은 뜻입니다. 세 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맞을 수 있다. 백일해 같은 경우는요. 100일 동안 퍼타시스인데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하다 죽는다 그래서 100일해라는 뜻입니다. 영아 감염이 가장 위험하고요. 애기가 많이 걸리고요. 이래서 이상한 흡기침, 흡이란 소리가 나요. 기침이 흡 이렇게. 그래서 1세 미만한테 걸려서 아주 치명적입니다. 백일해가. 그래서 전염증이 강한 초기, 중기, 회복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생아 감염이에요. 얘가 백일해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산후조리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백일해 예방접종 하셨는가 검사 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검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일해 왜냐면 지금 이 신생아 감염이잖아요. 생후 3개월까지 가장 위험한데 1세 미만이 거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가장 신생아한테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TTP, 요 디프테리아 백신 2, 4, 6개월 바로 백신 접종 맞죠? 접종 맞는 이유가 바로 이 신생아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작성 기침, 매개동안 기침, 치명적이고요. 후기침, 아기한테 생긴다. 이제 외우기 좋게 하려면요. 신생아래잖아, 신생아. 1세 미만 신생아. 그래서 100일, 신생아하면 또 100일 아닙니까, 100일. 그래서 100일해. 신생아 걸리던 그 기침하는 감염병 이렇게 100일해. 100일 동안 기침 53%가 부모한테 친척, 형제들한테 다 감염됩니다. 그래서 2주 이상 기침하고요. 발작적 기침이 심하고 흡소리 나는 들숨을 하고 기침 후 토하기까지 합니다. 속기침, 치명적, 100일해. DTP라고 하는 백신 3개를 합쳐서 주사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기계. 자, 홍역은 우리가 들어봤죠. 홍역 같은 거는 이렇게 온몸에 붉은 반점 일어나고요. 기침, 콧물 다 나는 겁니다. 전구기, 발진기, 코플릭 반점, MMR 접종을 같이 한다가 홍역이 주의 키워드입니다. MMR, 유행성 이하선염하고 루벨라, 풍진까지 같이 맞습니다. 이 하나 맞으면 우리 MMR 언제 맞아요?
돌 지난 다음에 맞죠? 돌. MMR 백신 12개월 이후 때 12에서 15개월 사이에 맞는 게 MMR 홍역. 보시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코플립 반점이 요겁니다. 코플립 반점 입안에 이렇게 쭉 나 있죠. 온몸으로 퍼져요. 그리고 이제 수두 같은 경우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관련됐다. 그래서 수두는 이름이 치킨팍이래요. 치킨팍. 그래서 아까 100일에는 누가 또 맞기로 했는 거죠? 100일에 하나 또 짚어놓은 살짝 얘기했지만 100일에 2016년도에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무조건 의무접종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왜냐면 신생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래서 산모도 또 접종하길 권장하죠. 여기 이제 수두 같은 치킨팍, 이 닭이 콕콕 쪼은 것 같다 해서 치킨팍입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발진돼 있고요. 발진 나고 수포, 발진기 수포기 가피. 이 가피가 생겨요. 이렇게 가피. 가려웁니다. 수두는 가려운데요. 홍역은 가렵잖아요. 그래서 수두와 홍역을 비교하면 수두는 가려워. 홍역은 안 가려워. 근데 수두가 한번 걸리잖아요. 영구 면역이랍니다. 뭐 걸리는 드물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한번 앓으면 영구 면역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렵고 투명한 수포가 있고 가피를 형성한다. 이 수두예요. 유행성 이하선염. 풍조가 있는데 이 한쪽이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타액선 부종, 볼거리라고 합니다. 볼거리, 근육통, 뇌수막염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이하선, 귀밑샘, 침샘 여기가 계속 부어요. 이게 유행성 이하선염이구나. MMR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MMR이 무슨 접종인지. 자, 그다음에 풍진, PPT, TTP 이때 이 MMR 중에 R입니다. 갑자기 TTP를 얘기했지. MMR 중에 지금 풍진 마지막 거 합니다. 풍진은 임산부 꼭 생각하세요. 풍진은요, 이 태반 감염이 돼서 이 신생아가 전부 다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후유증은 요 그림 보시면 좀 위험하게 보이죠. 풍진. 그래서 우리 산모들 아주 조심해야 되는 중요한 또 감염병입니다. 수직감염, 태반 임산부 수직감염이다. 그래서 선천성 풍진, 기형아 발생한다. 심장, 백내장 보세요. 네. 뇌성마비 오고요. 그다음에 심장 기형 오고요. 네, 백내장, 청력 감소돼 있고요. 백내장 바로 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4개월 이전에 만약에 산모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임신 4개월 이전에 걸리면 80% 정도는 이 아이에게 후유증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 낙태를 권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태반 감염 임산부 필수 예방 접종이고 기형아 발생하고요. 림프절 비대되고 발진이 일어난다. 그냥 일반인이 걸리면은 그냥 뭐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임산부가 걸리면 안 됩니다. 자, 임산부가 걸렸다. 백신은 맞으면 안 돼요. 풍지는 이해되시죠? 그 전에 맞는 겁니다. 균을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산부한테 이 풍진 MMR 백신 놓는 건 아닙니다. 단 임산부가 꼭 예방접종을 맞은 다음에 임신을 하라는 소리예요. 네, 꼭 필수 예방접종이에요. 아기 낳기 위한 분은 무조건 맞춰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항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필수다.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무조건 검사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독감하고 감기는 틀려요. 감기는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바이러스랑 그냥 호흡기 질환이라 보면 두리뭉술이라는 질환이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해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차이점은 사계절 내내 걸릴 수 있는 감기하고 다르게 이 인플루엔자 독감은 주로 겨울철, 봄까지 유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감 주사 맞죠? 독감, 고열, 두통, 근육통, ABC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ABC형 중에 A형 같은 경우가 뭐 사람, 돼지, 조류 다 걸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A형 독감이 아주 많이 걸렸었고요. 그 독감 중에 유행한 게 있었어요. 이제 뉴스에 봤을 건데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아주 히트쳤고요.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도에 이거 뭐예요? 신종플루 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아, 그래서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도 4급 급성 간염병 중에 하나죠. 이제 그 다음에 절지동물 매개 감염병입니다. 절지동물 뭐예요? 이게 여기는 이제 인수 동물하고 이제 동물 절지동물 다 넣은 건데요. 요 그림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절지동물, 패스트, 쥐벼룩, 벼룩 얘기하는 쥐벼룩 이런 것들, 쥐벼룩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주 동물, 무척주 절지동물은 그림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라리아 일본 내염, 발진티푸스 말라리아 일본 내염, 유행성 출혈류, 찌찌가무시, 발발증, 찌찌가무시, 리케치아병. 자, 패스트 볼게요. 책에 보시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새까맣게 죽거든요. 그래서 흑사병, 까맣게. 그래서 검역의 시작을 준 질환이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WHO, 그래서 그 당시 너무 많이 죽으니까 WHO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 그때 이제 최초로 공중보건이란 거를, 환경위생, 야, 우리 이렇게 더러운 데 살지 말자. 환경을 좋게 해야 된다. 이래서 공중보건이 발달된 계기가 바로 패스트병입니다. 쥐배록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요. 새까맣게 죽다 보니까 흑사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사망률 1위, 제3대 감염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벼룩 구제법, 철저한 검역 활동을 통해서 환자를 보호하고 격리했던 사례였습니다. 쥐벼룩. 이제 이거가 패스트가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배경,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요. 보시면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하수 시설이 따로 없어가지고 중세시대 이랬대요. 이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패스트입니다. 빨리 퍼진 이유는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이 따로 없고. 그러면 하수 시설이 따로 없으니 여기에 쥐도 다녔겠죠. 이 쥐들이 다 옮긴 거예요. 흑사병.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더 옮긴 사례가 있어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의 전용 화장실이네요. 이 벽에 있죠. 화장실이. 모두 똥을 넣어요. 여기 똥을 넣으면요. 이게 똥이 밖으로 내려요. 이 똥이 어디로 가요? 아까 그 길거리에 내려가요. 그래서 요 중세시대 때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때 유행한 게 바로 향수 아닙니까? 향수. 향수. 너무 더러우니까. 길거리가 다 화장실이라서. 그래서 향수가 많이 발달했을 때입니다. 왜냐면 냄새가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뭐가 잘 됐겠어요. 그래서 패스트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플로렌스의 흑사병, 이탈리아. 이때 이렇게 산더미처럼 사람이 죽어나갔죠. 폐렴하고 폐혈증에서 죽습니다. 중세시대. 근데 그때 이제 지금하고 좀 비슷한데 그 당시에 이런 기괴한 의사들이 이런 부리가 있고 모자가 달린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웅징한 대가를 치른다 막 이러면서 환자를 봤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에 이렇게 방역복을 입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이렇게 격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여기 세드릭 성당이거든요. 체코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해골이에요, 해골. 이걸로 장식됐어. 그때 패스트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믿던 분들이 이제 그 자기 가족의 시신, 태어머니 이런 거를 다 이쪽에 기증 아닌 기증이죠 뭐라고 하면 묘지도 없고 하니까 기증 아닌 기증을 여기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이 다 여기 이렇게 장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대요 이 성당이 해골 성당, 유골 성당. 이제 발진티푸스. 그래서 발진티푸스 같은 경우는 에피데믹 타이푸스라고 하는 겁니다. 발진티푸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발견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리케치아성입니다. 리케치아에 관련된 거는 세 가지 있어요. 발진티푸스, 발진열, 발발증, 찌찌가무시, 발진티푸스, 발진열, 찌찌가무시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리케치아 머리 이 구제해서요. 그러니까 되게 위생이 안 좋았죠. 절지동물은. 아까 쥐라든가 벼룩, 그래서 이를 통해 전파됩니다. 후진국 질환이기도 하고.
개인위생을 중시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흡혈해가지고 이제 빨아먹은 걸 갖다가 또 우리한테 또 와가지고 또 걔가 그 이에 장관내 장 속에서 또 증식 배설물 탈출하고 또 피부로 또 들어가고 호흡기 계통을 또 침입하고 이렇게 해서 어, 개인 위생이 중시됐던 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없죠. 뭐. 우리 뭐 있는 사람 있어요? 있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말라리아는 해년마다 발생은 한다고 해요. 모기고요. 모기를 위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 모기가 물려가지고 하는 질환들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가 모기가 이렇게 나를 물어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간이나 적혈구에 모기가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데 피 속에 들어갔다가요. 항체가 얘를 잡아먹기도 전에 이 균은 빠르게 이동을 해버린대요. 간으로. 피 속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바로 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돌아다니는 항체가 이 뭐예요? 항체 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리아가. 네. 그래서 이게 항체 작용을 할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하답니다. 말라리아. 그래서 말라리아 걸리면 뭐 바로 뭐라고 했죠? 말라리아 열 엄청 많이 나고 외국에 갔다가 뭐 이상한 나라 갔다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뭐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발열되고 빈혈 오고 비장 종대. 아무튼 목에 물린 말라리아 조심하시죠. 우리나라는 뭐 해년마다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외국에 갔다가 여행자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거. 고열기, 발한기, 39도, 41도 정도 체중이 거기 열이 엄청나죠. 고열. 말라리아는 모기긴 모기인데요. 중국 얼룩 날개 모기입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쭉 들고 있는 모기가 말라리아 모기. 이따 나중에 모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번 일본 내염입니다. 일본 내염 바이러스. 이제 감염된 돼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돼지를 작은 빨간지 모기가 물어가지고 예, 우리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건 뇌의 병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돼지에게 감염된 빨간지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열나고요, 발열, 의식장애가 오고요, 급성 뇌염. 그래서 일본 뇌염입니다. 뇌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 뇌염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빨갛게 보이죠, 모기가. 그래서 모기 막 없앤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매개체 모기 한번 종류 한번 볼게요. 일본 내염 빨간집 모기 이렇게 여기가 좀 빨갰고요. 말라리아 모기는 엉덩이 이렇게 뒤로 45도 쭉 들고 있어. 되게 웃기게 생겼죠. 이게 말라리아. 얼룩 날개 모기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댕기열, 황열, 치쿵구니아열. 이제 요 모기는 흰줄 숲모기하고 이지트 숲모기, 숲모기, 숲. 아, 나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숲모기도 걸리나? 아무튼 요게 숲모기. 산속에 있는 모기가 이렇게 다리가 흰색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 순모기, 흰줄 순모기에 의해서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황열, 치kun구니아열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책에는 이 병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요. 이제 법정 전염병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233페이지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이제 헤모레지 피버 위드 레날 신드롬이란 뜻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피나고요. 신증후니까 뭐겠어요? 신장에 관련된 거죠. 신장. 네. 그래서 단백뇨, 혈뇨 나타나는 겁니다. 한탄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들에 있는 쥐. 요거 그림 이해하세요. 유행성 출혈열, 들쥐 야외 활동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들쥐에 의한 이 좀 진드기가 나를 또 물었을 때 출혈, 혈뇨, 단백뇨, 폐혈증,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단계를 거칩니다. 열나고요. 혈압이 떨어지고요. 소변 안 나오고요. 갑자기 또 소변이 막 나오고요. 그리고 회복기를 거치는. 그래서 들쥐, 타액이나 배설물에 의해서 또 이게 호흡기통에 들어와가지고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행성 출혈육이 보면 이제 가장 감기와 좀 비슷해요. 증상이. 발열, 출혈 경향이 있고 요통, 신부전이 발생하는 게 좀 신중후. 그래서 출혈열이니까 출혈까지 온다는 뜻이에요. 열도 나지만. 그래서 잠복기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치료는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 하는 거고요. 예방 방법은 위험한 지역 피하고 잔디 수풀에 그냥 앉지 말라 이거죠. 긴 팔, 긴 바지 착용해라. 뭐 찌찌가무시하고 비슷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또 찌찌가무시 나오죠. 찌찌가무시. 찌찌가무시는 리케치아병입니다. 리케치아 병은 찌찌가무시, 발진열, 발진티푸스 3개가 있다. 자, 들쥐입니다. 들쥐에 의한 털 진드기가 사람에게 또 감염되어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거고요. 진드기가 문자리가 꼭 피부 궤양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피가 있습니다. 가피 현상. 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철 이런 찐드기가 나를 문다, 피부 발진, 충혈, 발열, 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이 많이 오십니다. 물려가지고. 가피가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식기도 많이 있고요. 찐드기 물린 자리가. 그래서 리케치아균이고 들쥐, 털 찐드기가 나를 무는 거고 가피를 형성한다. 여기 키워드고요. 진드기가 물린 자리에 피부 궤양, 가피 이런 딱지를 우리 찾는 것이 일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어디든 하나는 무조건 있습니다. 서해부 쪽이 많아요. 이렇게 접혀진 데 겨드랑이라든가 여기 서해부 가랭이 사이 그다음에 회음부 생식기 부분들 머리 뭐 이런 데 많이 물려서 보시면 보시면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지금 이제 책 233세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4,000년 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전에도 나왔었대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를 예고를 했었고요. 뭐 이런 거가 걸린 이유가 대부분 이제 공장형 가축 사육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된다. 조류 독감, 조류 아무튼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결핵은 소새, 일본 내염 돼지, 모기, 광우병 소, 공수병, 광견병이죠. 개, 고양이, 야생동물, 탄저, 소, 양, 말, 돼지 다 걸릴 수 있고 토양으로부터 흡입되고 사스, 박쥐죠. 코로나 박쥐입니다. 렙토스피라, 들쥐 배설물로 이동됩니다. 황열, 원수.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이기도 하거든요. 원숭이가 걸렸으면 이것도 모기를 갖다가 황열 우리 주는 거죠. 이제 한번 볼게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는 사람만 이제 건강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하고 동물이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 매개 동물이 메르스, 박쥐 낙타였고요. 에볼라, 과일 박쥐. 박쥐애가 되게 많이 줍니다. 사스도 박쥐였잖아요. 사스. 그리고 우리 뭐예요? 코로나도 박쥐입니다. 출처가. 왜 박쥐는 옮기기만 하는 줄 아세요? 박쥐의 환경 자체가 워낙 많은 몸에서 이미 워낙 많은 바이러스의 침투를 입었기 때문에 얘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작용이 높대요. 그래서 쥐는 안 죽어. 박쥐가 걸려도. 남한테는 전달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 요 관련된 건 전부 다 박쥐가 준 겁니다. 메르스, 에볼라, 사스 우리 요번에 코로나 박쥐에 의해서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에이즈, 작은 흰코 원숭이, 붉은 머리 망가베이, 그리고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새죠. 댕기열, 뇌염, 모기죠. 찌찌가무시, 등줄, 쥐. 신증후군, 출혈성, 진증후군,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쥐죠. 렙토스피라, 들쥐입니다. 들쥐, 렙토스피라. 브루셀라, 염소, 양소. 뉴스에 나왔던. 그래서 이런 가축이나 동물들이 걸린 이유가 우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 전체 감염병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그쵸? 1번 곤충을 매개로 한 일본 뇌염이라든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렇게 찐드기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 주요 발생되는 원인이 이제 조류로 인한 닭, 오리, 야생 조류 이런 그리고 이제 초식동물로 인한 감염이 이제 탄저, 결핵 또 인수공통 감염병의 주요 원인이 또 야생물 동물에 의한 것이 바로 또 공수병이죠. 여구리, 코요테, 여우. 아직도 많이 물린대요. 우리나라도 좀 간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외국에는 엄청 많이 물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기사화한 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꼭 공부만 뭐 책에 있는 것만 막 공부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왜 이런 게 대두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제니 구달입니다. 40년 동안 이 찐패치 있죠. 곡성 탈출 이후에 더 유명해지셨는데 이 찐패치 연구가예요. 이 여자분이. 네, 생물학자기도 하고요. 동물학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니 구달은 이제 코로나 때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숲을 파괴하면 숲에 있는 여러 종의 동물이 가까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질병이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전염되고 그리고 그 병이 옮은 동물이 다시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서 인간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애니멀 피플의 제니 구달이 코로나19는 원인은 동물 학대라 이렇게 2020년도에 4월에 기재했던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원 헬스라고 합니다. 원. ONE 하나란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질병을 특히 감염병을 갖다가 사람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제는 환경과 동물과 사람이 다 한 원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동물 관련된 거 동물을 지켜야 또 사람도 지켜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원 헬스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세계 WHO도 그렇고 세계 동물 그쪽에서도 환경 단체도 그렇고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숲을 없애서 동물들이 사람 가까이 왔고 또 동물들은 너무 이 닭장 아시죠? 공장형 가축 방식으로 또 그거를 키우고 그걸 그대로 방목이 아닌 그렇게 가둬놓고 또 그 고기를 또 사람이 먹고 또 그러면서 질환이 생기고 초리독감도 닭들 그 폐사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질환이 걸리면 그 동물을 없애면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반려동물도 또 많이 데리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원헬스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이 말이 맞구나.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그에 같이 살고 있는 동물도 생각해야 되고 결국 동물이 병들면요. 그 병든 동물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요. 사람이 그렇게 60% 정도 인수 공통 감염병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코로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전에 사스, 메르스 전부 다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냥 막 튀어나온 질환이 아니었었어요, 실제. 또 그게 변형돼가지고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인 구달의 기사가 좀 저한테는 의미심장해서 하나 넣습니다. 원헬스가 이런 얘기구나. 우리가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동물까지 같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써봤습니다. 그래서 인수공동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병 알아볼게요. 233페이지 첫 번째 광경병, 공수병. 보시면 짐승에 물려서 감염된 건데 개가 많죠. 미친 개. 중요한 키워드. 개를 잡아서 관찰한다. 개를 바로 죽이면 안 됩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는요. 바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죽어요. 알아서. 그래서 필요하면 예방주사 맞고요. 동물도 맞고 사람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파경로 짐승에서 물려서 감염되고 치사율이 높고요. 이상하게 이게 걸리면 감각 이상, 빛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예민해지고 특히 불안감. 그래서 공수라는 단어가요. 하이드로포비아거든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는 거를 공수라고 합니다. 예, 공포를 느끼는 물에 뭐 그런 특이점이 있다고 해요. 막 흥분하고요. 그래서 짐승을 묶어놓고 관찰하고 수혈관 그 상처를 꿰매지는 않습니다. 흥분, 불안, 우울 지켜보는 거고요. 이게 실제 이제 광견병 걸린 개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정말 미친 개 같더라고요. 정말 그냥 무조건 물어요. 없어.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 5만 9천 명 정도가 매년 광견병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근절하자. 그래서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는 이제 광견병 환자 99%가 가정에 있는 개한테 물리거나 핥히면서 100% 예방 가능한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분당 1명이 죽는데요. 그래서 매년 5만 9천 명이 사람의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이제 사망자 40%가 대부분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난민이죠. 뭐 그쪽 취약 지역의 아동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뭐
간간히 가끔 한 번씩 있죠. 그래서 광견병, 공수병. 이 하이드로포비아, 하이드로는 물이란 뜻이거든요. 하이드로. 그리고 포비아는 공포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무서워한다 해서 하이드로포비아가 광견병, 공수병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수병, 이 한문으로 본다 그러면 공포,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물 숫자, 물을 두려워하는 공수병. 이상하게. 개가 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내고 되게 발광을 하죠. 발광, 발광, 불악. 개한테 물리면 이렇게 뇌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탄저는 생물 테러 1급입니다. 생물 테러. 아, 테러. 아, 전쟁에 나서 테러를 쓸 수 있구나. 위험한 백색가루입니다. 독일 학살에 썼었고요. 공기 중에 24시간 살고요. 흑에는 100년을 생존합니다. 그래서 이 흑에 있는 탄저균을 개나 소나 돼지가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염된 토양, 동물에서 나올 수 있고요. 미열, 마른 기침, 피로감, 구토, 발진. 가축한테 예방접종 하거나 격리치료 한다고 돼 있고요. 이제 항생제 치료합니다. 근데 탄저는요, 이 1급이잖아요. 이제 독일 학살할 때 썼었고요. 실제 100kg 정도 공중에다 살포하면 100명에서 300만 명이 죽을 수 있대요. 100kg를 살포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kg에 얼마 죽나요? 1kg면 많지 않잖아요, 우리. 그쵸? 우리 설탕 1kg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탄저 백색 가루로 하거든요. 하얀색 가루. 이 백색 가루. 이 백색 가루 탄저균 얘를 1kg를 갖다가 공중에다가 이렇게 쫙 퍼뜨리면 누가 얼마나 죽냐면 5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공기 중에 24시간 살아 있잖아요, 얘가. 정말 무서운. 그리고 저기 일본에서 옴진리교 1999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네, 일본 옴진리교에서 이 탄저균을 가지고 탄저 테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최근이에요. 이게. 괴저 증상이 나타나고요. 탄저 걸리면. 그래서 탄저란 뜻이 새카맣게 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부스럼이 석탄처럼 까맣게 된다 해서 탄저병, 탄저라고 하고요. 괴저 증상 썩습니다. 그래서 폐혈성 쇼크로 사망을 해요. 네, 거기가 썩어가지고. 그리고 생물학적 무기로 쓰기도 하고 백색가루라고도 하거든요. 독일 나치가 요 백색가루 가지고 테러를 시도했었고 이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현기성 균이거든요. 호흡기로도 퍼지는데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했답니다.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이 군인들이 핵무기로 쓸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왜냐면 얘가요. 좀 생산하긴 뭐라 해야 되나. 생산하기는 좀 싸다고 해요. 만들라고 하면. 그래서 죽은 시체까지도 토양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불에다 태워야 된답니다. 죽은 시체가 토양에 영향을 주고 토양에서 100년을 이 탄저균이 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냉동해도 살고요. 그래서 암살용으로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우편물 테러로 가장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백색가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색가루가 우편에 배달이 왔는데 그걸 열어보는 순간으로도 그 공기에 전파된 걸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신 공기 중에 24시간 있기 때문에 1942년도에 독일 학살 했었고요. 1988년 1881년에 뭐 앞에도 얘기 한번 했었죠.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생균 백신을 발견을 해가지고 요 탄저 예방 접종이 또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런 생물학적 박사이기 때문에 많은 거 발견했어요. 아까 파스테르 제가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콜레라, 뭐 탄저균 나온 김에 한번 가볼까요? 파스테르 우리가 뭐 요구르트만 봤었는데, 그렇죠? 자, 파스테르 콜레라, 탄저 백신, 광견병 백신까지 개발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생균 백신을 발견해서 이 탄저는 예방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게 많이 없지 않아요? 테러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제 뒷페이지. 그래서 탄저는 석탄처럼 검게 썩어 들어가는 궤저병 해서 호흡기로 감염이 되기도 하고
토양에도 있고 흡입하면 죽고요. 그래서 폐활성 쇼크로 죽는 위험한 테러, 일본 오음 진리교에서 테러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가 백색 가루가 테러. 그래서 테러. 탄저균 1급이다. 레토스피라는요. 채우시면 오염된 물이나 토양, 음식물로 되고 감기 증상이고요. 고여있는 물에서 수영하거나 작업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대증 치료합니다. 필리핀의 가난한 지역에서 오염된 하수를 통해서 비하고 함께 단체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비와 함께 이 렙토스피라가요. 실제. 그리고 이제 감염된 이제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인데 전파 경로는 감염된 들쥐의 배설물로부터 이제 전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양하고 물에 의해서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렙토스피라 걸리는 분들의 50%는 축산업 종사자들이고요. 설치류에 의해서 설치류, 쥐 뭐 이런 거. 그리고 태풍 후에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태풍. 특이하죠. 왜냐면 오염된 물 토양이잖아요. 그럼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비가 오고 그 물들이 흘러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황달과 폐출혈 등 급성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이 좀 높은 그래서 렙토스피라 감염된 들쥐로부터 걸리는다. 배설물 당연히. 그래서 들쥐 배설물, 토양, 물 전파 가능하고 치명률이 높다. 렙토스피라 들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감염병 중에 결핵, 매도, 임질, 크리코모나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요게 지금 책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선 결핵 볼게요. 결핵 투베르클로시스. 근데 결핵은 시험에 나오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위병률이 높기 때문에 전파균류는 공기전파 기침 재채기 환자 접촉 결핵 걸린 소의 우유를 먹어도 되고요. 이제 객혈이라고 하는 가래의 피가 섞인 거품이 있는 가래와 같이 나와요. 피가. 그리고 선홍색입니다. 흉통 가슴이 아프겠죠. 병력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찰하고요. 투베르클린 검사를 합니다. PPD 용액을 가지고 투베르클린 검사, 그래서 T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결핵균을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이거는 피내 주사예요. AST, 피내, 피부 테스트 하는 겁니다. 72시간 이후에 발적이 생기는가 보고 이제 5mm 이하면 음성이고 10mm 이상 양성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핵균 확인할 때 객담 검사가 가장 활동성을 보기 좋은 객담에서 딱 OK가 나와야 돼요. 객담 검사에서 가래 검사. 결핵 진단 검사는요. 투베르클린 검사 PPD 용액 0.1ml를 1ml 요거를 주사를 하는데 피내 주사예요. 피하가 아니고 피내. 우리 피부 반응 테스트처럼 검사하는 겁니다. 판독 시간은 48에서 72시간 내에 경결 반응을 측정하고요. 9mm가 아니고 3mm입니다. 3mm 이하 음성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없고 양성 10mm 이상일 때. 그래서 여기 정정할게요. 9mm가 아니고 5mm입니다. 5mm, 10mm입니다. 5mm, 10mm, 5mm. 이건 5mm예요. 정정해 주세요. 5mm. 책에 나온 대로 해주십시오. 음성 나오면 BCG 예방 접종을 하고요. 이제 양성이 나오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또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이거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BCG 예방접종합니다. 음성 나오면. 양성 나오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객단 검사까지 실시를 해서 활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리클린 검사하면 양성이면 엑스레이 촬영, 음성이면 바로 예방접종 시행하고요. 자, 양성이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엑스레이 촬영에서 양성이 있고 음성이 나와요.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당연히 PPD 검사, 투베르클린 검사에는 양성이었던 사람들이요. 거기서 양성인 경우는 활동성 결핵 환자고 만약에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에요. 예전 결핵에 노출된 환자 또는 잠복 결핵 환자 또는 현재 BCG 예방 접종했던 환자가 이렇게 음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결핵 진단 순서는요. 투베르클린 검사하고 엑스레이 촬영, 간접 촬영합니다. 그리고 더 직접 촬영까지 하고 마지막에 객단 검사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직접 촬영한 다음에
활동성 결핵에 노출되었을 때는 더 직접 촬영을 하는 겁니다. 간접 촬영까지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활동성 결핵이면 직접 촬영까지 해야 합니다. PPD 용액의 이제 검사물이죠. 검사 용액 보관은 언제나 차고 어두운 곳에 냉암소, 차고 어두운 곳에 두고요. 보관상의 온도는 2에서 5도 냉장 보관 정도 하시면 되고 햇볕에 쪼이면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규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법규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건데 결핵 검사 분류 의료 법규에 포함된 거 하나 옮겨봤습니다. 결핵 환자, 결핵 의사 환자, 전염성 결핵 환자, 잠복 결핵 환자 네 군데로 나누고요. 그때 임상성 특정, 특징, 객혈을 한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 방사선 엑스레이, 그리고 투베리클린 검사, 객단 검사까지 다 오케이 다 나온다 그러면 이게 결핵 환자라고 하고요. 결핵 의사 환자, 결핵 초기 환자로 의심하는 경우는 다 양성인데 객단 검사만 안 나왔을 때 초기 환자로 의심하는 거고 전염이 된다. 타인한테 전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객단 검사 오케이 하면 양성이면 바로 전염성이다. 그래서 객단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 결핵 환자, 결핵균의 억제 잠복된 상태예요. 그래서 결핵약을 복용하고 결핵 감염 검사만 양성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건 다 X 나오는 겁니다. 잠복이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전염성 결핵 환자. 그래서 가래에서 객담에서 나오는 경우. 자, 성병 볼게요. 성병 중에 우리 책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스필리스, 매도, 임질, 연성화감, 클라미디아 감염, 성기 단순포진, 청균 콘딜룸, 비인균성 요도염. 성병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고르셔야 돼요. 매도, 임질, 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의 그 성기, 그리고 청규 콘딜룸, 비인균성 요도염, 요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파 방법은 이 성교죠. 그리고 수직 감염이 됩니다. 태아 감염에 임신 16주 이내에 태반으로 수직 감염이 돼요. 그래서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신 초기 20주 이내에 치료를 하는 거고요. 임신 16주 이후에 태반으로 감염이 되니까 그 안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혈 감염, 숙주 밖에서 장시간 생존하지 못하고 몸에서 기생하는 균입니다. 성기나 입술에 딱딱한 종기 경성하감이라고 하는 증상이요 나오고요. 합병증은 유사나 사산할 수 있고 페니실린 항생제 사용하고 매독 검사 꼭 실시합니다. 선천성 매독이 있어요. 선천성 매독 태아가 그거 16주 이주에는 수직 감염 된다고 했잖아요. 완치 치료될 때까지는 성 접촉을 피하고요. 이 매독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함께 치료해야 돼요. 부부가. 그리고 이제 태아의 선천적 매독 증상으로는 마비가 일어날 수 있고요. 코고름, 허치슨 치아, 안창코. 매독, 이거 나중에 매독 사진 보면 되게 징그러워요. 태아 매독 증상. 임질, 235페이지 임질입니다. 이제 성교를 통해 하거나 이제 신생아가 산도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도 해요. 신생아, 인균성 안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균 발생빈도 가장 높고요. 성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감염률이 높고 성교, 목욕탕, 옥고, 침묘, 신생아는 산도 통해서 질을 통과할 때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염이 잘 걸린다. 안염. 그래서 모체의 산도를 통해 신생아 감염이 된다. 79만씩. 페니실린하고 암피실린 가지고 항생제 치료합니다. 그때 이런 거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트리코모나스 여기 특이한 게요. 기생충 성병이에요. 섹슈얼 성병이 아니고. 네. 이게 여기 STD 성병이 성매개 감염병이 있는 반면에 여기 트리코모나스는 기생충 성병입니다. STD라고 하는 성매개 감염병에 포함이 안 돼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생충 성병이다. 기생충 이렇게 생겼어. 하트가 생겼죠. 하트에 머리 달렸어. 그래서
얘는 트리코모나스 기생충. 이렇게 생긴 기생충입니다. 선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감염률이 높대요. 여자의 질, 남자 전일선에 있고요. 기생충 질환이다 해서 주로 성행위로 인한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함께 치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에이즈죠. AIDS.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감염된 사람과 직접 성접촉했을 때, 또 환자 혈액, 마약 중독자, 주사기 정액. 에이즈는 치료 방법이 없죠. 신생아, 또 결정적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있고요. 체중 감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카포시 육종이라고 해가지고 이 피부 이제 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 피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불독불독하고 올라요. 그래서 폐렴, 또 사망 원인은 폐렴에서 죽고요. 자기 면역이 결핍되잖아요. 자기 면역이 떨어지니까 뭐 전부 다 온몸에 다 염증인 거죠. 그래서 엘라이자법 진단은, 그리고 웨스턴 블랙법 이렇게 해서 2개 할 수 있고요. 건전한 성생활이 중요하죠. 1단계부터 체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고 파괴되고 기회 감염, 폐렴, 카포시 육종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조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 STD, 성병에 속하는 질환으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연성암, 성기 단순포진, 청규, 콘딜륨, 비인두성, 요도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성병입니다. 성병. 조기 치료를 강조하고 있고요. 환자 발견에 힘쓰고 건전한 성생활.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합병증 유발한다고. 그리고 임신 중에 발견된 경우 완치가 가능하니까요. 부부가 같이 치료받아야 된다고 교육시켜 주시고요. 매독 조심하셔야 되고. 임질 감염이 신생 암염을 유발할 수 있도록 또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병도 애기한테 오는 경우가 매독 같은 게 조심해야 되죠. 선천성 매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건전한 성생활이, 콘돔 중요하다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래가지고 0157이라고 하는, 어디서 들어봤죠? 0157. 햄버거병이고요. 패스트푸드에서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에 들리킨 소고기에 의해서 뭐 콩팥이 망가지니까요. 얘가 요멸성 요독증 그래가지고 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질환입니다. 햄버거병. 책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병 종류 쭉 있으니까 이제 블로그 통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분류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외우실 때 A형 바이러스, B형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고요. 홍역 바이러스, 유해성 2하3형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 폴리오 바이러스, 일본 내염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하겠죠. 니케차는 뭐 쉬우니까 발발증 이렇게 외우면 되죠. 찐득이 열나죠. 출혈 일어나. 수인성 전염병, 푸스푸스 이질. 여기 쉽네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콜레라가 기억나시죠? 제가 수인성, 물, 존 스노우 의사가 그 중간에 펌프 깬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아마비, 폴리오, 유행성 간염, A형 간염 말하죠? A형 간염, 기생충 간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급수 지역에 일치해서 음료수 동일하게 병원체가 검출된다. 근데 대부분 사망률이 좀 낮죠. 2차 감염이 없는 편이고요. 이제 하절기에 다소 많으니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상하수도 점검, 물, 똥에 의해서 감염되죠. 주요 매개 생물과 관련된 감염증, 모기, 렙토스피라, 살모넬라, 라싸, 신중후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말하는 건데 유행성 출혈열, 주베룩, 페스트, 발진열. 페스트 위험하다 했지 않습니까? 페스트, 흑사병,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댔잖아요. 1340년도에. 중세시대 가장 무서웠던 병, 페스트. 막
거리에 똥이 있어가지고 쥐가 막 돌아다니면서 일으켰던 발진열도 우리 맞습니다. 벼룩입니다. 찐득이, 재규열, 쯔쯔가무시, 발진티푸스, 재규열. 파리가 매개하는 건 세균성 질환,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집. 기생충은 충충충충, 해충. 참고하시고요. 이제 병원의 탈출 전파 침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홍역, 디프테리아, 이거 호흡기 쪽이니까 기도 분비물이겠죠. 창티푸스, 소아마비는 분변, 똥에 의한 거였고요. 수인성 질환 쪽이 많죠. 그리고 에이즈, 비형간염, 이 혈액이라 했습니다. B형, C형 혈액이었어요. 그렇죠? A형은 음식물 쪽입니다. 말라리아, 사상충, 뇌염, 이게 뭐예요? 다 흡혈절지동물, 흡혈, 모기 같은 거. 단순포지, 임지, 매독, 이거는 병분 부위 삼출액, 액입니다. 액. 성교죠. 접촉.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1시간 지금 법정 감염병 1군과 4군 질환 설명하는데 총 앞에 챕터 두 번째 챕터에서 총 2시간짜리가 돼 있거든요. 두 군데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고요. 너무 이 속도가 느린 것 같으면요. 설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재생 속도를 조금 배속을 빨리 하시면 듣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신나는 강의 너무 쉽게, 너무 쉽진 않지만 어쨌든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많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